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장소 상관없이 송년회와 동창회, 집들이 등 친목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 이어 유럽연합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오는 27일부터 접종에 나섭니다. 미국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신문을 진행합니다. 징계 취소 소송의 결론이 2달 안에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신문이 윤 총장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김포도시철도 경전철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 3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승객 400여 명이 1시간가량 열차에 갇혔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오겠지만 오전 중에 그치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되 집합 제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3단계보다 강도가 높은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는 건데요. 오대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개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 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내일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 영화 제작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 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환자 현황 등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예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어제 신규 확진자는 일단 1,000명 밑으로 살짝 내려가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발생 892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북 48명, 충북 2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4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98명입니다. 지금 구치소를 비롯해서 집단 감염 좀 심각한 사례들이 몇 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7명입니다. 서울 강서구교에서도 확진자 10명이 늘어 모두 21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서구 요양원에선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49명 늘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방역당국은 다음 주 확진자가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지금 취약시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일주일마다, 비수도권 시설 종사자는 2주일마다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근 후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종사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급여 삭감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앞서 동부구치소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거기 말고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사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노역을 살고 나온 출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일단 구치소 내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자 결국 전국 법원들이 3주간 휴정에 들어갔고 검찰도 구속 수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노역을 하러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A씨. 일주일 만에 출소해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소 기간 동안 신입 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돼 있었으며 발열 등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8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직원과 수용자 3,400여 명 전원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예정됐던 동계 휴정기를 한 주가량 앞당긴 건데 다만 구속심사나 가처분 같은 긴급한 사건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대검찰청도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재소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화 진술 등으로 대체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 수배자는 검거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어제까지 직원과 가족, 수용자 등 모두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국,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과학적 권고에 따라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t the moment, we can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vaccine will not work against the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부터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사는 EU 전역으로 백신을 배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 2억 회 투여분을 구매하고 추가 1억 회분 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음 달 6일에는 미국 모더나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고 세계 각국이 영국발 교통편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영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변종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주는 상황이 심각한 영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부서인 초고속 작전팀은 미 전역에 백신을 보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비해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간도 30일까지로 늘어나 시골 지역 배송도 용이해졌다고 미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은 영국 등 유럽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확보된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o up to now,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that would be resistant to the vaccine. We can't exclude it, but it's not there now. 미 보건당국은 올해 말까지 2천만 회분을 접종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re now on offense against the virus. The vaccines we are distributing are going to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현지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입국 관련 추가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0만 회분의 백신이 의료진 등에게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포도시철도에 전동차가 멈춰서 3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승객 400여 명이 1시간 넘게 갇힌 끝에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 중간에 멈춰있는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고촌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사고 전동차에 200여 명, 뒤따라오던 전동차 승객까지 모두 400여 명이 갇히게 된 겁니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다 말고 열차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나 봤더니 앞에 열차가 고장난 열차라고 해가면서 안 나오니 그때서 비상 문 열고 뛰어내리더라고. 열차가 고장이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 외엔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는 승객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갇혀있던 승객들은 비상 통로를 통해 2km 가까이를 걸어 역사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안에 갑작스레 있으니까 숨 막히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나가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승객 2명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여파로 해당 역사 개찰구가 모두 닫혔고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역 앞엔 버스와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열차 운행은 사고가 난 지 3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45분 재개됐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하면서 냈던 집행정지 신청, 그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와 별도로 징계 취소 소송도 제기된 상태지만 그건 시일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윤 총장의 거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징계위원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신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2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2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신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내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 이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 이 변호사 신분일 때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일이 뒤늦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은 걸 두고 말이 많은데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사를 폭행할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운행 중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동차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되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특가법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시동이 꺼져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차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사안을 경찰이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하철 구의역에서 일하던 청년이 몇 해 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놓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실수로 죽은 것이다. 이 발언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쓴소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2016년 SH공사 사장 시절 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에 대해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라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중대재해의 책임을 오히려 희생자에게 지우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 차례 사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공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낙마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만큼 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고 정책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장관 교체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전환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의 코로나 확진에 자가격리 중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아픔으로 기억된 사건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후보를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주택 대책이 제일 시급한데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차가운 피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인선했습니다. 아프지만 치명적이진 않단 민주당과 낙마를 벼르는 국민의힘.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11년 만에 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영난으로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출시한 대형 SUV 차량의 인기로 판매량을 늘려가던 쌍용자동차.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경영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회생 신청입니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 원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어제 만기 연장일이 돌아온 대출금 역시 상환에 실패했습니다. 연체 원리금 규모는 모두 1,650억 원입니다. 쌍용차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습니다. 최대 석 달까지 회생 절차 개시를 연기해 채무 변제 없이 종종과 동일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채권자 등과 합의하고 대투자자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 절차 취하를 조기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인드라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나갈 생각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또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이 정상화 관련해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도 책임이 있음을 정부는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가 빌보드 정상을 찍고 또 어디서는 제2 외국어로도 배우고요.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죠. 학자 등 전 세계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모여서 한글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한국어 대회,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팝의 본고장인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 인도에선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어 교과서를 찍어내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 그래서 전 세계 한국어 학자와 교육자, 공학자, 디자이너가 모여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국어 교육학을 단단히 세우고 한글과 관련한 문화 산업이 융성해지도록 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세계 한국어 대회의 개최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는 문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샘슨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교수. 기조 강연을 마친 뒤 한국어로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첫 한국어 대회.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한글 글꼴과 디자인 등 3개 분과로 나눠 사흘 동안 세계 31개 나라에서 500여 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빛나는 미래에 온 세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분과별 토론회와 강연은 내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평년 기온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올랐지만 미세먼지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과 대구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서풍이 불어들면서 서해상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져서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영하 3.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50명 이상 모이는 걸 막아왔는데 통제 강도를 아주 대폭 높인 겁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개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 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내일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 영화 제작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 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지금의 이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어제는 일일 사망자 수도 역대 최다로 나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81명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정 감염 경로를 보면 시설과 병원이 절반에 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환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 고령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환자는 949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상황. 방역당국은 지금 추세대로면 다음 주에도 신규 환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발생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더 이상의 급증은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반전을 일으킬 정도까지의 그런 억제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74명인데 전국에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42개 남았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6개 남았고 환자가 급증하는 경기와 인천에도 아예 없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경희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9개의 중환자 전담 병상이 추가됐지만 인력 확보 등의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차단하는 게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시설은 매주, 비수도권은 2주 단위로 진단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미 이행 시에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의 제한, 또 건강보험 급여 삭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효율적으로 이송할 전담 병원을 마련하고 간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국내 조선소 주변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조선도시 거제에서만 이달 들어 70명 넘게 감염자가 나왔고 양대 조선소의 조업 중단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렸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 동안 문을 닫았던 거제 대우조선해양. 나흘 만에 조업을 재개했지만 방역 강화가 최우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체온 측정 한번 해드릴게요.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작업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10조 원 규모로 사흘 조업 중단으로 추정되는 손실은 수백억 원대. 대우와 삼성, 거제 지역 양대 조선소가 집단 감염병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 조선소를 시작으로 목욕탕과 스크린 골프장 등 새로운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거제 지역 확진자는 이달 들어서만 7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에 고비를 맞은 거제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점심시각 조선소 직원들이 붐비던 식당가도 발길이 뚝 끊겼고 낮에 한 명 아니면 뭐 2팀 정도, 저녁에는 거의 뭐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통 3시 문 닫고 그래요. 시내 거리 가게들도 손님 맞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침부터 나와도 말수도 못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떻습니까? 계속. 2단계 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장업도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조기에 차단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거제시는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에 더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액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액의 임대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피해 보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률, 즉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은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와 증빙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담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지원 업종과 규모를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임대료 지원으로 추가될 예산은 남은 예비비 5.6조 원에서 우선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친 김에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을 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도 어제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직접 지원 물론 필요하지만 당장 훨씬 시급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장사를 거의 못해도 고스란히 내야 하는 통신비, 전기료 납부를 잠시 유예만이라도 해달라는 건데요. 강푸른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월 14일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지난 7월부터는 휴업 중입니다. 휴업은 했는데 방마다 설치된 인터넷과 IPTV 요금으로 매달 8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1년에 3차례 90일까지 가능한 일시정지도 끝난 지 오래입니다. 해외를 나간다든지 또는 언제 군대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범법자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일시 중지가 된다. 그 3가지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헬스장, 노래방 등 휴업을 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정은 비슷합니다. 잠시 닫아 놓은 상태인데도 통신비는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비록 계속 연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 90일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이 식당은 석 달째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온열기 등 한 달 전기요금만 약 30만 원. 요금을 아끼려고 냉장고 조명까지 꺼놨습니다. 수도와 가스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월세보다 부담이 큽니다. 들어오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내 거는 그대로고 그렇다고 손님이 늦게 온다고 해서 한 군데로 뭐 꺼놓을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엔 2달치 이상이 밀리자 결국 전기를 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안 밀리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한 달치만 내고 저희가 사정사정 했죠. 우선 당장 끊으면 저희가 장사를 못 하니까. 수족관을 운영하는 이 횟집도 역시 한 달 60만 원인 전기료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낀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금액이 좀 많이 차지해요. 한 뭐 30만 원 이상 낸다고 봐야 돼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우리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과 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최근 2개월 동안에 영국 출발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한 15명 정도 확인되고 있고 이 중에는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이 4명이어서 대부분이 이제 내국인에서의 확진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유입한 그 확진자에 대해서도 21건 정도 저희가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유전자 검사,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해당 변이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전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2번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양성 여부 또는 양성일 경우에는 그 NGS라는 유전자 전장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보다 철저히 그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조치를 강화하는 거는 일단 모든 사람이 다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하에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일찍 발견해서 기관 내에서 전파되는 거를 좀 차단하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조치들이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5단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이동량이나 다른 그런 접촉하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 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의 급증은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그게 아주 이 유행 정점을 꺾어서 반전을 일으킬 정도까지의 그런 억제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산 지수가 1.28 정도이고 저희가 추계 이 감염 재생산 지수의 통계적인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면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초과해서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의 백신 배송을 개시했죠.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부 차관보는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자회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내년 1월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로어 차관보는 승인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다음 달까지 미국이 최소 3종류의 백신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얀센의 백신 외에도 다른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도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내년 6월까지 누구나 접종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교통부 장관이 영국 내 코로나19 변종 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수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주요 운송 통로를 잇는 프랑스는 현지 시간 21일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도버 항구는 물론 영불 해협 해저 터널을 통한 화물 운송업자들의 이동까지 차단되면서 불안이 급속히 커지자 이날 셰프스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경우 벨기에에서 바로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 만큼 여전히 도버항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한 조치에 대해 프랑스 당국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럽 회원국들 간의 상품 교역이 절반 이상 막힌 상태에서 영국 내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후 교역 상황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영국 각계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성이 기존보다 더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에 이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까지 국경 폐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영국발 변종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현지 시간 21일 오후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화물기를 제외한 상업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고 모든 육상 및 해상 국경을 폐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도 20일 밤부터 이미 자국 영내에 있는 외국 항공편의 출국은 제외하고 일주일간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나지 않은 국가 간의 화물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확산 추이에 따라 조치 시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만 당국 역시 국영TV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지 시간 22일부터 최소 일주일 동안 항공은 물론 육로와 해상 국경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일본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여일 만에 2배로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첫 환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인데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기까진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3,2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 17일 이후 확진 추세가 줄었다가 2,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는 등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感染をしたとしても、今現状入院でき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ところまで追い込ま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앞서 오사카, 교토 등 간사이 지방 광역 단체장들도 시민들에게 연말 연시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상도 병상이지만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非常に厳しい状態に入ってきたと。それに伴う人員、看護師、それからコメディカルの方の補充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できな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연말 연시 시즌에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지만 대책 시작까지는 아직도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엔, 우리 돈 1,130여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41.4% 발생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서울시가 최근 4주 동안의 집단 발생 사례를 살펴보니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41.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과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1단계 때보다 26% 넘게 감소하는 등 거리 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연달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명동성당 성탄절 미사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정부와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24일에서 25일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열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미사는 24일 오후 8시와 10시, 12시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되는 미사와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거행되는 25일 낮 12시 미사입니다. 비대면 미사에는 신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데요. 이외에는 신자 15명까지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미사는 예년과 달리 언론 취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동 대성당 외 서울대교구 소속 성당에서는 본당 주임 신부 재량에 따라서 대면 또는 비대면 미사가 진행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국 대형교회 15곳 헌혈 캠페인에 돌입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는 헌혈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형교회 15곳이 비상에 걸린 혈액 수급 문제를 풀고자 헌혈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은 사김과 섬김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부활절인 4월 4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혈 캠페인에는 15개 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이 동참하고 또 지역사회와 교단, 교회 연합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고차 거래 코로나에도 7.7% 증가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중고차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발표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사업자, 개인 등을 합한 중고차 거래량은 모두 296만 4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만 2천 대보다 7.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서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확대되고 신차 구매 여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가 나오면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에 대한 점검 현장을 이정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합동 점검단이 한 PC방으로 향합니다.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살펴본 뒤 PC방을 돌면서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인데 빨리 마스크 써요. 코까지 올려주세요. 또 다른 PC방.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칸막이도 없는데 커플석에 나란히 앉은 경우도 많습니다. 칸막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아니면 한 분 뒤로 옮기셔서 자리 옮겨주세요. 옮길게요. 정부는 지난주부터 64명의 특별 점검단을 꾸려 전국의 식당과 카페, PC방과 노래방 등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아놓아서 그거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사진 지나면 폐기하시면 돼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카페 안에서 음식을 제공한 한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9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현장 점검단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은 PC방의 칸막이 설치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달라거나 스크린 골프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걸 전제로 한 방에 한 명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충북의 한 공공병원 의료진이 지난 가을에 독감 백신을 무단 반출해서 병원 바깥에서 지인들에게 접종시키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던 게 적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에 우리는 이 독감 백신이 모자랄까 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100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일을 벌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9월, 이 병원 의료진 일부가 백신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법 반출 의혹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료법도 그렇고 약사법도 그렇고 여러 법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실 이런 일이. 경찰은 이 병원 원장을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 10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고 병원 밖에서 접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반출된 독감 백신은 모두 262명분으로 한 사람이 최대 11개까지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의사와 간호사들과는 달리 이 병원 약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백신을 받아 병원 내 약제실에 보관했고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주의료원의 자체 조사 때는 약사와 간호조무사들도 백신을 불법 반출했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족 접종 기록 등을 다시 확인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택배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져서 힘든 점이 있을 텐데요. 대구에서는 그들의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업체와의 수수료 문제 개선이라든가 서비스질 향상 등을 내세웠는데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째 퀵서비스 배송을 하는 장재학 씨.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늘어 매일 30여 건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오히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대구 대형 퀵서비스 업체들이 월 정액제였던 수수료를 건당 20%로 변경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2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고 갑자기 그냥 문자로 일방적으로 20%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감이 없잖아요. 일은 또 우리가 하는데 업체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부담이 돌라 하니까. 이미 유류대와 개인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 수수료 인상까지 더해진 겁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 난폭 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하는 기사들도 늘어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대구 퀵서비스 기사 30여 명이 지난 9월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20%였던 수수료를 10%로 낮추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추진 중입니다. 출범 2달 만에 협동조합 가입자도 90여 명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또한 우리 고객들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배달할 때 더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갖다 주고 일을 하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골프채로 때린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친구들은 그걸 촬영까지 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나 이런 괴롭힘이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대 남성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숨졌다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도 담겼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새벽 3시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폭행이 이뤄졌던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이곳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피해자는 이날 밤 숨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친구 2명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은 이런 괴롭힘이 학창 시절부터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페북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조롱하는 사진을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나치 사진 그런 거나 아니면 얘가 자고 있는 거나. 피해자 유족은 20대가 된 뒤에도 상습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술 취한 애를 괴롭히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믿는 아들의 친구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은 피해자 최모 씨를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친구 2명도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어제 저녁 하늘에는 20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만나서 거의 붙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우주쇼 못 보신 분들 지금 함께 보시죠. 양민호 기자입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5번째로 먼 목성과 6번째인 토성. 지구에서 바라보면 마치 이 두 행성이 0.1도 각도로 가까이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행성의 간격은 달 지름의 5분의 1가량, 맨눈으로는 거의 붙어 보입니다. 제각각 태양 주위를 도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가 각각 11.9년과 29.5년이어서 이 조합에 따라 20년에 한 번씩 이 같은 대근접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마지막 우주쇼였는데 어제 저녁 해가 진 직후 곳곳에 구름이 꼈지만 일부 지역에서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너무 가까이에서 발생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또 달 크기에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근접한 이런 현상은 그냥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주쇼는 이어집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 전체를 가리는 개기월식을 내년 5월 26일에, 일부를 가리는 부분월식은 11월 19일에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관측되던 일식은 특이하게도 내년부터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3대 유성우라고 할 수 있는 1월에 사분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그리고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수수께끼 같은 천체의 비밀이 어우러져 거대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졌던 추위는 풀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게 출발했고요.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풍이 불면서 이렇게 기온이 오른 건데요. 이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 편이고요. 서해상에서는 바람이 불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져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5.5도 가리키고 있고요. 진주는 영하 7도로 다소 춥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장소 상관없이 송년회와 동창회, 집들이 등 친목 모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 이어 유럽연합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오는 27일부터 접종에 나섭니다. 미국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신문을 진행합니다. 징계 취소 소송 결론이 2달 안에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신문이 윤 총장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김포도시철도 경전철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 3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승객 400여 명이 1시간가량 열차에 갇혔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3단계보다 높은 조치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5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인데요. 3단계 때 시행되는 게 10인 이상 금지니까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겁니다. 일단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니까 성탄절이라든가 연말연시 모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개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 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내일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 영화 제작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 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환자 현황 등은 앵커 브리핑으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6명,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확산세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주말과 일요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클 겁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도 이제 5만 명을 넘기게 됐는데요. 당초 4만 명대에 올라온 뒤 불과 11일 만에 1만 명이나 더 늘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국내 발생은 총 892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이 320여 명, 경기도 230여 명 등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만 경북이라든가 충북 등 타 지역에서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274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이 추가돼서 역대 최다 하루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통계를 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81명인데요. 그 가운데 60세 이상이 77명으로 전체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에다가 만성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49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가 쭉 가다 보면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매주 또 비수도권은 2주에 한 번씩 이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또 원 바깥에서는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흘 넘게 집단 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 사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부천의 한 요양병원. 곧바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전담병원 이송을 기다리는 환자도 아직 79명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워낙 어려움을 겪다 보니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 시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의 경우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70대 환자의 보호자는 집단 확진 이후 사흘 동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한 병실에서 함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방역당국이 따로 관리 지침을 주지 않아 그대로 관리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보호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분리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급증한 뒤였습니다. 의료진까지 감염됐지만 이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모자란 탓입니다. 단일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를 했지만 환경적으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중증 환자 같은 경우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기도는 소방 인력을 이 요양병원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령의 확진자들을 돌볼 전담병원 병상 역시 시급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네,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보다 더 큰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내부 접촉자들을 조사 중인데 아시다시피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많아서 법원이나 검찰을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계가 부랴부랴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노역을 하러 지난 12일 서울 구치소에 들어간 A씨. 일주일 만에 출소해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소 기간 동안 신입 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돼 있었으며 발열 등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85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직원과 수용자 3,400여 명 전원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예정됐던 동계 휴정기를 한 주가량 앞당긴 건데 다만 구속심사나 가처분 같은 긴급한 사건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대검찰청도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재소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화 진술 등으로 대체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 수배자는 검거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어제까지 직원과 가족, 수용자 등 모두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해외에서는 백신 승인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죠. 유럽도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EU 회원국들 27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과학적 권고에 따라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t the moment, we can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vaccine will not work against the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부터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사는 EU 전역으로 백신을 배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 2억 회 투여분을 구매하고 추가 1억 회분 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음 달 6일에는 미국 모더나 백신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고 세계 각국이 영국발 교통편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영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변종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주는 영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부서인 초고속 작전팀은 미 전역에 백신을 보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비해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간도 30일까지로 늘어나 시골 지역 배송도 용이해졌다고 미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은 영국 등 유럽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확보된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o up to now,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that would be resistant to the vaccine. We can't exclude it, but it's not there now. 미 보건당국은 올해 말까지 2천만 회분을 접종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re now on offense against the virus. The vaccines we are distributing are going to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현지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입국 관련 추가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0만 회분의 백신이 의료진 등에게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하필 퇴근길에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어제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가 멈춰서 3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는데 승객 400여 명이 1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선로 중간에 멈춰있는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고촌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사고 전동차에 200여 명, 뒤따라오던 전동차 승객까지 모두 400여 명이 갇히게 된 겁니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다 말고 열차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나 봤더니 앞에 열차가 고장난 열차라고 해가면서 안 나오니 그때서 비상문 열고 뛰어내리더라고. 열차가 고장이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 외엔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는 승객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갇혀있던 승객들은 비상통로를 통해 2km 가까이를 걸어 역사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안에 갑작스레 있으니까 숨 막히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나가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승객 2명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여파로 해당 역사 개찰구가 모두 닫혔고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역 앞엔 버스와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열차 운행은 사고가 난 지 3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45분 재개됐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운영사 김포 골드라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어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0여 명이었는데 제가 220여 명으로 잘못 읽었죠. 그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 취한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 2개월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입니다. 일단 오늘 전자에 대한 법원 신문이 열립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징계위원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신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2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2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신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내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 이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배달 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또 스마트폰 호출을 받고 움직이는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그 플랫폼 본사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겨가는 반면 종사자들은 수익도 적고 여러 가지로 권리도 보장받지를 못하는데요. 정부가 보호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승훈 기자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배달 대리운전부터 문화창작까지 정부가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릅니다. 종사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일하다 다쳐도 보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동법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계약서 같은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체를 설립해 보수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의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됩니다.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고 생활자금 융자 같은 복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 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쪽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 중단 같은 강경 대응 방침까지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11년 만에 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경영난으로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출시한 대형 SUV 차량의 인기로 판매량을 늘려가던 쌍용자동차.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경영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회생 신청입니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 원을 갚지 못한 데 이어 어제 만기 연장일이 돌아온 대출금 역시 상환에 실패했습니다. 연체 원리금 규모는 모두 1,650억 원입니다. 쌍용차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습니다. 최대 석 달까지 회생 절차 개시를 연기해 채무 변제 없이 종종과 동일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채권자 등과 합의하고 대투자자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 절차 취하를 조기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인드라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나갈 생각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또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이 정상화 관련해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도 책임이 있음을 정부는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골프채로 때린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친구들은 그걸 촬영까지 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나 이런 괴롭힘이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대 남성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숨졌다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도 담겼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새벽 3시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폭행이 이뤄졌던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이곳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피해자는 이날 밤 숨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친구 2명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은 이런 괴롭힘이 학창 시절부터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페북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조롱하는 사진을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나치 사진 그런 거나 아니면 얘가 자고 있는 거나. 피해자 유족은 20대가 된 뒤에도 상습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술 취한 애를 괴롭힌 애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믿는 아들의 친구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은 피해자 최모 씨를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친구 2명도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한글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31개 나라에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사상 처음 열리는 세계 한국어 대회 비대면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우리말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또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는지 실감이 되시죠? 이 소식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팝의 본고장인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세계 2번째 인구 대국 인도에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어 교과서를 찍어내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 그래서 전 세계 한국어 학자와 교육자, 공학자, 디자이너가 모여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국어 교육학을 단단히 세우고 한글과 관련한 문화 산업이 융성해지도록 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세계 한국어 대회의 개최의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는 문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샘슨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교수. 기조 강연을 마친 뒤 한국어로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첫 한국어 대회.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한글 글꼴과 디자인 등 3개 분과로 나눠 사흘 동안 세계 31개 나라에서 500여 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국어와 한글의 빛나는 미래에 온 세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분과별 토론회와 강연은 내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평년 기온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대구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충남과 전북 지역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또 서풍이 계속 불어들면서 서해상에서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기온이 낮아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영하 3.8도, 전주는 영하 0.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눈 소식은 없고요. 강추위가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카페나 식당, PC방 같은 데서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지 않게 나왔던 업장들인데 정부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 점검단이 한 PC방으로 향합니다.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살펴본 뒤 PC방을 돌면서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안 쓰면 가치는 10만 원인데 빨리 마스크 써요. 코까지 올려주세요. 또 다른 PC방.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칸막이도 없는데 커플석에 나란히 앉은 경우도 많습니다. 칸막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아니면 한 분 뒤로 옮기셔서 자리 옮겨주세요. 정부는 지난주부터 64명의 특별 점검단을 꾸려 전국의 식당과 카페, PC방과 노래방 등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아놓아서 그거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4주 지나면 폐기하시면 돼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카페 안에서 음식을 제공한 한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9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현장 점검단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은 PC방의 칸막이 설치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달라거나 스크린 골프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걸 전제로 한 방에 한 명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한 4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폭증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료 붕괴 가능성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원기 특파원이 도쿄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첫 환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인데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기까진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3,2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 17일 이후 확진 추세가 줄었다가 2,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는 등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感染をしたとしても、今現状入院でき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ところまで追い込ま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앞서 오사카, 교토 등 간사이 지방 광역단체장들도 시민들에게 연말 연시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상도 병상이지만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非常に厳しい状態に入ってきたと。それに伴う人員、看護師、それからコメディカルの方の補充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できな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연말 연시 시즌에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지만 대책 시작까지는 아직도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엔, 우리 돈 1,130여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에는 연구개발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개발을 당부했는데요.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극복과 K-방역 성과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이어 내년 우리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맞는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4나라뿐. 문 대통령은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기술개발 투자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4천억 원. 여기에 규제 혁신과 조세 감면 등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과학계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정밀한 전략과 함께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또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했고 특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셔야겠는데요. 미리 챙겨놔야 할 것들까지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공제율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는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제 저녁 하늘에는 20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만나서 거의 붙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우주쇼입니다. 못 보신 분들 지금 함께 보시죠. 양민호 기자입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5번째로 먼 목성과 6번째인 토성. 지구에서 바라보면 마치 이 두 행성이 0.1도 각도로 가까이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행성의 간격은 달 지름의 5분의 1가량, 맨눈으로는 거의 붙어 보입니다. 제각각 태양 주위를 도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가
각각 11.9년과 29.5년이어서 이 조합에 따라 20년에 한 번씩 이 같은 대근접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마지막 우주쇼였는데 어제 저녁 해가 진 직후 곳곳에 구름이 꼈지만 일부 지역에서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너무 가까이에서 발생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또 달 크기에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근접한 이런 현상은 그냥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주쇼는 이어집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 전체를 가리는 개기월식을 내년 5월 26일에, 일부를 가리는 부분월식은 11월 19일에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관측되던 일식은 특이하게도 내년부터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3대 유성우라고 할 수 있는 1월에 사분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그리고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수수께끼 같은 천체의 비밀이 어우러져 거대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코로나19로 병상 부족과 함께 의료 인력이 당장 모자른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의료 인력 긴급 동원 명령을 준비 중이고 인천시는 퇴직 의료인들까지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부천의 요양병원. 열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진돼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경우도 13명에 이르는 등 상황은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병상 부족과 함께 의료 인력도 동시에 한계인 상황. 급기야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민간 종합병원 등의 의료 인력 긴급 동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또 응급의료 기능을 추가한 이른바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이르면 이번 주 가동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는 인원을 일부라도 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도 퇴직 의료인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검사를 위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잠시 벗어두셨던 가운을 다시 입어주십시오. 잠시 내려놨던 선서를 다시 상기해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안산에 있는 민간병원인 세화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쓰지도 않은 제품에 밀린 사용료를 내라며 채권 추심까지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가전 대여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코웨이가 고객 정보를 착각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달이 넘도록 고객의 확인 요청을 외면한 코웨이는 KBS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사는 정모 씨는 최근 채권 추심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밀린 비대 사용료 2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 추심사에 정 씨의 개인 정보를 넘긴 건 국내 가전대여시장 1위 기업인 코웨이. 정작 정 씨는 코웨이로부터 문제의 비대를 대여해 쓴 적이 없었습니다. 코웨이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모든 자료는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저희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고. 코웨이 전화 상담실에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담당 부서로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 씨 가족은 한 달이 넘도록 채권 추심사의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코웨이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이름과 생년월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사용료를 연체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달랐지만 코웨이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채권 추심사에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정말 쓰러지곤 했어요. 코웨이와 채권 추심사는 미납금 독촉으로 고통을 겪은 고객에게 뒤늦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 폐기물 13,000톤가량이 1년 넘게 방치돼서 인근 주민과 행정당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치우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마을 인근 산 중턱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높이가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경영난이 심해지자 폐기물을 방치한 겁니다. 1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가 산 중턱에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림잡아 13,000톤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악취도 문제지만 폐기물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저 집지수가 오르니까 그게 당연히 불편하죠. 맨날 나죠.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내지 못해 천안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세 차례 경찰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치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3월까지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면 40억 원가량 세금을 들여 치울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대 집행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타 집행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업체나 투기꾼으로부터 처리 비용을 돌려받은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처리업체의 이행보증보험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됐던 금강의 3개보를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한 뒤에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울과 모래톱 등이 크게 늘어서 자취를 감췄던 야생 생물들이 잇따라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수문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다시 생겼습니다. 수문 개방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래톱들은 야생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모래 주변에서만 사는 흰수마자가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부터 다시 나타났습니다. 국제멸종위기 중 큰주홍 부존나비는 지난 6월 공주보 인근에서 발견됐고 세종보 상류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 물대새의 부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모래톱이라든지 하중도들이 좀 생기면서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물살이 빨라지면서 수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 전의 2년 동안의 조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세종보는 변화가 없었지만 공주보와 백제보 두 곳은 낮아졌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세 곳 모두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염도가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 어떤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희귀생물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왔다고 볼 때 이 상시 개방은 좀 유지돼야 된다. 충청남도는 내년부터는 생태계 조사 범위를 금강 하구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생태 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정리를 하던 20대 경찰관이 차량에 치여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교통경찰관과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는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안 방향 묵동IC부터 원릉분기점까지 주행속도 약 20km 내외로 떨어지면서 힘겨운 모습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 1차로 추돌사고 발생해 여파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평소보다 여유 많은 편이지만 논현역 다 와서 짧은 정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도봉로 수유역에서 삼양동 입구 사거리 방향은 수유 사거리 부근만 다소 혼잡하고 이외 구간은 지나기 수월합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경계석 보수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부분 통제되겠으며 조계사 앞에서 소규모 집회 후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경복궁역 부근부터 신규 로터리 방향으로 한 개 차로 이용한 행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Here comes Santa Claus, right down Santa Claus Lane. He's got a bag that is filled with toys for the boys and girls again. Hear those sleigh bells jingle, jangle, what a beautiful sight.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 변창흠 국토교통,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관리가,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세 차익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간의 이목은 내일 열리는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당시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군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 못 사는 사람은 집에서 밥을 해먹지 사 먹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모두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거친 표현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말이란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동료들과 시민단체 등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개인 탓으로 돌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발언 취지와 관계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 아래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변 후보자의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무작정 옹호도, 막무가내식 공세도 모두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와 질문에 성실하게 응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매서웠던 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누그러졌는데요.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과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되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내일까지도 공기가 계속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에도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서풍이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이 동쪽 지역의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진주는 영하 6.8도로 남부지방은 다소 추운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